그래서 이제 뭐 지금 금도 뭐 1,800불, 1,900불 뭐 돌파하는 것 같고요. 예.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의 달러 약세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더 많은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지난번에 금보다 오히려 은이 더 투자하기에는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은 가격이 막 뛰어오르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은 가격이 193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2011년도 9월 달에 최고가가 1923달러였었는데 그거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은은 그 당시 최고가가 얼마였었냐면 그 당시 온스당 48달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2011년 9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는데 금은 그 가격을 추월했는데 은은 지금 사실 그때 가격에 비하면 반 정도뿐이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왜 생겼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JP모건이 은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을 많이 억눌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어떤 범죄적인 수법, 스푸핑이라는 수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매가창에다가 허위 그 매가들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사람들이 사러 몰리면은 그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그 직전에 그거를 취소해버림으로써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리눌렀어요. 또 하나는 당시 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의 산업적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냐면 은은 사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산업용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진 현상을 했을 적에는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진 현상이 필요 없어지는 현상 때문에 자그마치 옛날 채굴량의 4분의 1 정도가 사진 현상에 쓰였던 게 그게 한 80%, 90%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은 가격이 사실은 맥을 못 쳤는데 이번에는 은에 있어서 좀 새로운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상이 보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은이 앞으로 산업용 수요로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는 그러한 새로운 그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이 사실은 전기 전도율이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전송시킬 적에는 구리 전선을 쓰는 건데 근데 은의 전도율은 구리보다도 6%나 더 높기 때문에 고급 제품에 쓰이는 전송은 이제는 은으로 쓰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그 태양 전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5년마다 2배씩 성장할 거로 전망되면서 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매년 한 8천만 온수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이 대규모 태양열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난 5월 달에도 미국과 중국과 호주에서 앞으로 실시할 프로젝트 5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 수요가 촉진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태양광 말고도 이 5G 산업에 있어서 그 반도체 칩이라거나
어떤 사물 인터넷 지원 장치라거나 미세전자 어떤 기계 시스템 혹은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적측 세라믹 콘덴서 등 이런 기기에 앞으로 은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서부터 계속 커나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거의 한 3배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은의 산업용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계 은 매장량이 전체적으로 약 한 56만 톤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게 채굴량으로 따지면 한 20년 채굴량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 희귀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 공급량이 한 4년 정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미의 은 광산의 생산이 부진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 채굴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반면에 수요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산업용 수요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은 가격은 금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금과 은 사실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보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산 가치 형성하는 데도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홍콩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달러가 홍콩에 머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3월 달에 미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하자 4월 달서부터 그 달러가 홍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달서부터 홍콩 달러의 그 가격이 7.75달러의 밑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의 페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75에서 7.85 사이에 묶여 있는데 이게 달러가 빠져나오면은 7.85까지 들어갔다가 달러가 몰려오면은 7.75까지 떨어지는데 7.75 이상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홍콩 정부가 개불해서 무한정 달러를 사줘야 돼요. 네. 저 밑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홍콩 정부가 계속 그 달러를 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홍콩의 외환 보유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 지금 4,500억 달러 지금 주변에 맴돌고 있으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인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그 4월 이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외환 보유고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로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선 중국은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중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분기에 성장 국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이 한 3.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빨리 국면 전환을 하고 다시 성장세로 접어든 거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2월 달에 35.7로 폭락을 했다가 3월 달에 곧바로 50선을 회복한 뒤 그 다음 계속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면은 앞으로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었는데 지금 2분기를 어느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느냐 하면 자그마치 마이너스 32%로 급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성장으로 가는데 미국은 하락세가 이게 너무 가파라요. 그러니까 저쪽은 3.2% 성장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32%니까는 그건 올해 미국 경기는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데, 게다가 미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있는데 이게 일일 한 7만 명의 확진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1,000명 이상이 됨으로써 그 경제 재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졌고, 지금 오히려 한 12개 주 같은 데는 다시 락다운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예측 불허할 정도로 지금 급락하고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달러 약세의 가속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세로 가요. 네. 근데 선진국들 간의 약세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개발도상국의 약세는, 이게 선진국은 다 같이 제로금리니까는 제로금리에서 자금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하고는 금리차도 많이 나고 앞으로 환차도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위안화는 강세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자본의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계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말씀드린 금리 차이가 거의 한 3%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국채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그 다음에 환차익까지, 즉 일석삼조를 노리면서 이 자본의 흐름이 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게 앞으로 더 커지면은 이거는 특히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뭔가 수단을 개발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갈등이 있잖아요.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미국의 힘은 점점 약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뭐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뭐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미중 문제가 좀 확대가 되면서 홍콩의 어떤 보안법 이슈 때문에 홍콩이 특별법 제정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서 홍콩에 있는 많은 글로벌 자금들, 인력들, 이게 다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큰 어떤 변동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빠져나오기도 해요. 지금 싱가포르나 일부는 동경이나로 거점을 옮기는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달러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헤지펀드 자금하고 투자은행들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홍콩에 근거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쉽사리 그 홍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입지가 중국은 외환시장을 꽉 닫아놓고 여기 홍콩을 통로로 해서 지금 외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국채나 주식이나 뭐 원자재 투자를 하려면 홍콩을 거쳐서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금융사로서는 홍콩을 저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을 중국으로 이렇게 단순 이동시키면은 우선 금리 차가 최소 2.3%에서 한 3% 사이에 금리 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 즉 달러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환차익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 헤지펀드들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그 현지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갖고 이제 홍콩에 들어가요. 그러면 홍콩의 국채를 담보로 해서 현지 통화나 위안화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중국 국채나 주식을 사요. 또 그거를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을 가지고 또 투자해. 또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켜.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한대 투자가 가능해요. 네.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는 큰 돈이 이제 저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캐리 트레이드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 조건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변동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이 그렇게 쉽사리 자본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리스크를 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이 2022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라고 한 공약. 그 다음에 달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약세로 갈 거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자본들한테 어떤 확실한 사인을 줄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앞으로 2년 반이라는 기간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수익이 그 금리가 높고 통화가 강세로 갈 것이 그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금이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헤지펀드는 기러기 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선두그룹이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번다라는 게 이제 퍼지면은 나머지 헤지펀드가 쫓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고민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한 2달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뭐 마침 그 이제 뭐 2, 3일 내로 이제 또 연준 그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은 어떤 메시지를 거기서 이제 내놓게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그 확신할 수 없는 게요. 그 연준의 고민을 쉽사리 토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감을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 연준으로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관찰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또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거의 104, 105로 올라갔던 게 지금 94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네. 즉 그 얘기는 달러 인덱스는 6개국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로화 비중이 57%로 가장 높아요. 근데 요번에 그 EU에서 그 7,500달러 그 부양자금을 만들어내면서
EU 경제가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달러 약세를 이제 더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EU나 N이나 이쪽은 다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 나라 사이로 달러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그래프는 이게 신흥국 통화지수인데 네. 이거는 반대로 올라가는 쪽이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그 3월달 코로나 사태 때 급락했던 통화 가치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위안화나 우리 원화는 이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는 1200달러, 1200원을 깨고 이제 1100원대로 내려왔던데 그게 앞으로 더 안정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엔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로금리서부터 뭐 무제한 뭐 양적 완환이 뭐 다 해왔잖아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그 달러의 약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제가 엔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요인은 있어요. 지금 일본은 미국 통화 정책의 실험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은 먼저 제로금리와 이렇게 대량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일본 사례를 유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저 나라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렇게 됐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쫓아가는 건데 지금은 미국이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라 엔화는 달러에 비해서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막 아까 신흥국 지수에도 이제 달러가 약하니까 결국 이제 뭐 미국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위한 어떤 자금 확보를 위한 그 국채 발행 이거가 이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계획했던 국채 발행이 저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되게 의문이에요. 너무 많은 금액이고 지금 시황이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제약가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